자, 이제 우리 행정환경의 변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와보니까 행정환경이 이제 세계화, 분권화,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 등의 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신자유주의 뭐 이런 게 왔다. 이거 뭐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라고 하는 걸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얘는 이제 모더니즘에 대한 반대로 등장한 거예요. 이제 모더니즘에 대한 반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라는 말이 앞으로 나오면 그렇게 이해합시다. 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요, 기존의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예요. 기존의 모더니즘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너무 규격화돼 있어. 정형화돼 있고 뭔가 막 요구되는 대로 인간이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자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기 특징을 보니까 표로 한번 와보세요. 구성주의와 객관주의의 배경. 그러니까 구성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구조주의에서 벗어나서 구성주의로 가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들이 모여진 게 사회다, 이렇게 보는 게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를 표방하고요. 그래서 객관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각자의 주관, 선택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주의, 해방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 이런 걸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게 상상하고 기존의 어떤 틀에 맞추지 말고 말이야. 상상하라는 거예요. 탈영역화, 기존의 영역 규정돼 있던 것에서 벗어나라 이거죠. 탈영역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탈영역화도 있지만은 또 해체, 기존의 구조를 또 깨부숴야 돼. 해체.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 무슨 도구, 수단처럼 대하지 말고 도덕적인 타자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도덕적 타자. 됐나요? 네, 도덕적 타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좀 한번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고요. 정치를 할 때도 기존의 근대주의에서는 대의민주주의 이런 거를 했다면 이제는 대의민주주의 못 믿겠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담론이다 이 말이에요. 담론. 담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회자하는 얘기들, 이야기거리들, 그게 담론이에요. 이거를 쫓아가라 이거야. 정치가 우리의 관심사를 쫓아가야지. 뭐 잘났다는 그 뭐 의원 나으리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대로 정치가 이끌어져 가는 것은 아닌 거 아니냐. 우리를 존중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근대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이 대표자들이 구현한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 기준 함부로 만들지 말고, 지금 이 구성되어 있는 우리 그 개인들, 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개인들이 중요하다. 이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라. 그게 담론 이론입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요. 파머라는 학자가 이게 행정학에도 영향을 줘요. 행정학 쪽으로 오면은 파머의 반관료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파머가 막 아까 그런 거 막 상상, 해체, 뭐 탈영역, 도덕적 타자 뭐 이런 걸 막 강조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후에 담론 이론이다 그랬으면 폭스, 밀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폭스, 밀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담론 이론 같은 것들을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요게 큰 영향을 미쳐요.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이론들에는 이런 경향성들이 막 담겨져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우리가 신공공 서비스론이라는 것 공부할 건데, 그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담론 이론의 영향 아주 직접적으로 받은 이론이에요. 네,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되게 옛날 얘기로 들릴 텐데, 저는 이게 한참일 때 또 같이 고민해봤던 세대입니다. 이 예술적인 분야에 많이 와서 이제 문학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문학, 미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탈영역화, 해체 이런 거니까요. 의미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작가가 왜 이렇게 그렸지? 우리는 보통 보면 미술 작품 하나 관람할 때 미술 작품 딱 쳐다보고, 미술 좋아요 여러분 참? 별로입니까? 내가 미술 렌탈하는 거를 여기다 걸어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안 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까막눈들한테 이런 걸 걸어줘 봐야 뭐야 전에 했던 게 더 이쁜데 이렇게 정무라 이런 거 좋아합니까? 막 해바라기 그림 이런 거? 그런 게 편하죠? 그래도 그런 게 편하지. 그런데 사실 저도 까막눈인데요. 까막눈인데 그림을 용기를 낸 거는 언제 한번 그 미술관에 있는 그 큐레이터가 그냥 자기 느낌대로 느끼는 게 이게 좋은 감상이지,
무슨 뭐 평론가가 뭐 얘기해 주듯이 자꾸 뭐 그렇게 자꾸 그런 걸 파악하려고 하는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림을 보면 보통 그걸 보고 여기서 뭐가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이제 어떤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죠? 메시지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생충 같은 영화 거의 다 보셨습니까? 그 영화 좀 너무 자기적으로 메시지를 담지 않아요? 또 요거 또 까면 안 되는 거 좀 건드는 거죠, 제가. 그런 건데, 저도 좋게 봤지만은, 이게 좀 패턴이 좀 읽혔다. 아무리 봐도 요거는 기존의 어떤 주제의식이, 너무 이거는 딱 그 주제의식을 먼저 설정하고 캐릭터를 잡은 것 같은 느낌 같은 거가 전 좀 있었어요. 재밌게 잘 봤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쉬우면서도 주제의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두 마리를 다 잡았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어렵게 그려지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잘 우리한테 와닿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게 딱 보이니까 그랬는데, 좋은 작품입니다만은 대중성도 같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갔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런 건 아무튼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주제의식이 있잖아. 뭔가 할 말이 있잖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아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해? 하고 싶었나 보지. 이게 끝이야. 그게 끝입니다. 진짜로. 하고 싶었나 보지, 그러고 싶었나 보지가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무슨 말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을 또 싫어하는 사람 엄청 싫어했어요. 이때 우리 사회에 모순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야. 적어도 이 모순에 대한 지적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될 대로 돌아가는 식이냐, 그런 것이고,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정한 자유다 이거죠. 왜 자꾸 올가매려고 하느냐. 기존 사회구조에 올가매려는 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 사회구조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쪽으로 올가매려는 경향성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거죠. 그런 게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이런 게 유행을 해가지고 행정학에도 이게 영향을 미쳤었다. 그런 학자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파머나 폭스 밀러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민단체도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이때쯤 오면 이제 거버넌스가 또 발달을 해요. 거버넌스는 뭐냐? 자, 봐봐요. 기존에는 거벌먼트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해주겠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왔던 신자유주의 시대 때는 야, 정부 정신 차리고 기업처럼 경쟁 좀 해라, 시장의 논리를 좀 받아들여, 이래갖고 무조건 시장을 내세워요. 그런데 이제 거버넌스 시대가 되면 이게 결합이 됩니다.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일단은 정부도 정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원리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자. 그러나 왜 이거 자꾸 우리 시민들이 객체처럼 보여지는 것이냐. 시민들도 주체다 이 말이에요. 주체로서 여기에 참여해서 공공서비스 생산에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이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 더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시민사회가 중요해졌죠.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도 80년대 후반쯤부터 시민단체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 보면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데들이 아주 대표적인 경실련, 경제정의 실천연합이라고 있죠. 이런 데들이 이제 초기에서부터 자리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하는 단체들이에요. 근데 이 단체들이 이제 그때 등장한 거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제 독재 정권을 그제서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이제 반독재 투쟁에서 벗어나서 시민운동이 좀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세계적인 추세로도 근데 마침 그때가 딱 이렇게 이제 거버넌스라는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민사회, 시민단체가 정부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이 견제를 할 때도 있고요. 견제, 원래 우리 그거 많이 떠올리는 개념이죠. 견제를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하고 보완제적인 어떤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보완적인 관계 이렇게도 돼요. 대체 관계가 되기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봐두시고요. 이 제3섹터란 말이 나왔는데
이건 시민사회단체를 강조하고 거버넌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문법으로는 이게 설명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에 와서 유행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1섹터라는 것을 이제 구분을 짓는데 제1섹터가 뭐냐면 이게 국가예요. 국가, 정부. 여기고 국가 정부는 뭘 하냐면 공익을 이제 도모하는 것이죠. 공익을 도모하는 것 제1섹터다 이렇게 딱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섹터가 있는 것이죠. 제2섹터가 어디냐, 이게 바로 이제 민간입니다. 민간인데 기업 같은 데가 이제 중심이겠죠. 민간 기업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제2섹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뭐 사익을 실현하는 거죠. 이윤의 극대화 같은 사익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이 1섹터, 2섹터만 있는데 아니 특이한 게 생겼다. 아니 국가 정부 쪽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사, 공단 같은 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사나 공단 같은 데를 생각해 보면 이런 데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공익을,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데 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공기업 같은 데를 보면 아니 이런 데가 공익보다도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쪽인데 정부 쪽에 걸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능률성을 도모한다는 거, 민간 기업처럼 능률성을 도모하고 말이에요. 능률성 도모는 뭐 여기에도 물론 얘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여기서 이제 능률성 도모, 수익 창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같이 고려하는 거. 됐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 공사, 공단, 공기업 같은 데들이 좀 이상하다. 이게 제1섹터라고 딱 규정하기엔 조금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 민간인데 민간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민간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NGO가 있는 거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혹은 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기구라고 합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비정부기구, 비영리기구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봤더니 말이야. 아니 시건방지게 이것들이 민간 주제에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의미 있다 이거. 의미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묶으면 여기는 제3섹터다. 기존의 전통적인 구분법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3섹터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NGO 이외에도 거기 막 과고, 관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고다 그랬을 때는 딱 이제 요쪽 준정부 조직 요쪽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고다 그러면 또 NGO는 아닌데 NGO는 아니지만은 공공의 이익을 같이 고민하는 거기 뭐 협회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조합, 자원봉사기관 이런 데들은 또 관고라고 해요. 근데 이거 요즘에는 이거 시험 잘 안 나와요. 뭐 그 용어들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러니까 요쪽이 과고, 그 다음에 요쪽에서 NGO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거 그런 애들을 또 관고라고 하고, NGO 같은 데는 따로 떼어서 또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NGO는 따로 떼어서 보는 겁니다. 떼어서 민간인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NGO도 크게 보면은 이제 관고의 일종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여기가 과고 여기가 관고요. 그런데 관고인데 그 중에 우리는 특히 NGO에 주목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간인데, 민간의 모임인데 여기서 공익을 말한다. 뭐 이런 걸 관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 좀 봐두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행정학의 이론적 발달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행정학의 이론적 발달. 드디어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짜증나는 쪽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시생은요, 무조건 흐름만 본다. 흐름만 본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얘기한 거 킵해 놓는다. 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킵해 놓는다. 행정학 공부는요, 그래요. 행정학 공부는요, 초시생이면 3회독은 해야 감이 온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학원에서 제시하는 로드맵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하고, 제가 이제 이거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해했으면 자기가 정리해야 되고, 정리했으면 암기해야 되고, 암기했으면 적용해라 이랬잖아요. 이렇게 적용해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누구는 1회독으로 되고 누구는 안 돼. 안 되면 3회독까지는 그래도 철저히 잘 듣겠다. 그 다음에 뭐 회독 늘리는 거는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늘어나는 거고 또 복습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철저히 강의를 듣는 거를 한 번 내지 두 번 내지 세 번 해야 된다. 더 넘어가면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 못해.
근데 이거 과목별로 다르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과목은 1회독 들을 때 잘 들리면 꼼꼼히 모든 걸 거기다 다 메모를 해놓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한 방에 갈 수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막 이렇게 그죠? 정리를 잘 해놓고 그거대로 계속 복습하는 거야. 그리고 필요한 데만 찾아서 다시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행정학은 대부분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낯설다. 낯설고 이론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행정 이론적인 얘기들이. 그래서 1회독은 좀 어렵지 않냐, 행정학은. 전공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3회독을 권장을 합니다, 일단은. 3회독. 근데 가면서 시간을 조금 단축하면서 조금 빠르게 이렇게 들을 수는 있지 않겠나. 3번 정도는 기본 이론을 한번 돌리는 게, 그게 여러분들 신상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제 왜 좋은 거냐면, 이 낯설은 걸 처음에 들을 때는 줄거리 파악이라 그랬죠? 줄거리 파악. 그 다음에는 거기에 좀 더 구체적인 동선을 다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는 뭘 보는 거예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의도들, 이런 것들까지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빗대 보면 처음에는 줄거리 보고 등장인물만 파악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등장인물들의 관계에 얽히고 설키고 하는 관계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게티 찾는 거 아닙니까? 오게티. 연출하는데, 아, 저기 문고리를 이런 걸 했네. 뭐가 상징이 있나 본데? 뭐 이런 걸 막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태로 여기에 접근이 되면 좋겠다. 그 실제로 한 번 볼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낯선 거를 보는데 한 번 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 되는 사람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행정학자의 길로 나중에 다시 전향할 수 있다. 그 기질이 충분하다.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1회독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1회독 할 때 어떻게 해라? 저런 내용이 있군. 그래. 줄거리는 알겠어. 아, 등장인물. 여긴 등장인물이 아니라 등장인물도 있겠지만은 그 인물들이 말하는 주제. 그러니까 그 내용 이론. 그런 거.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런데다가 제가, 야, 요거는 좀 이제 좀 어려운 시험에서만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7급도 볼 거니까 나중에 킵해놔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난 이건 됐어. 이렇게 지나가셔도 돼, 일단은.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오리엔테이션 때 당부드렸던 거 있죠. 특히 요 파트에 많이 적용됩니다. 이 파트가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꼭 나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고, 오리엔테이션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행정학의 이론적 발달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론적 발달. 요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는데, 먼저 좀 봐야 될 거는 누구냐면은 말이에요. 먼저 봐야 될 것은, 이제, 유럽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유럽은 시험 잘 안 나와요. 근데 섭하니까 유럽의 행정학은 어떻게 전개됐나, 이거를 보는데, 미국하고 비교해보는 대상으로 잠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정법학적 행정학이다. 그러니까 행정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행정법학적 행정학이 되는 겁니다. 유럽의 행정학. 아셨나요? 유럽 행정학?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법학이 발달했어요. 법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행정법도 있잖아요.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 행정은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게 되는 거 정도예요. 사실은. 얘네를 보게 되면 유럽 행정학은 처음에 관방학이라는 걸로 발달을 해요. 관방학이 있는데, 관방학이 어떻게 가냐면 이제 초기 관방학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할레 대학하고 프랑크푸르트 대학이라는 데에다가 17세기 초쯤, 17세기, 18세기라고 해야 되나? 18세기라고 해야 되겠구나. 1700년대로 넘어와서, 아무튼 그때쯤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대학에 과정이 성립이 돼요. 대학에. 관방학은 뭘 말하는 거냐면 통치술을 배우는 거예요. 통치 기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아직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술 같은 걸 배우는 건데, 초기 관방에서 이제 후기 관방학으로 넘어간 것이고요. 이 후기 관방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유스티라는 사람이에요. 유스티라는 사람인데, 유스티에 경찰학이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관방학의 핵심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됐던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유스티의 경찰학이 이제 그 이후에는 밑에 줄에다 쓸게요. 왜냐면 이게 한 단계 지금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유스티 행정학을 좀 계승은 했는데, 슈타인 행정학이라는 게 나와요. 슈타인 행정학이 나오게 되고, 이 슈타인 행정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헌정과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개념을 나눠서 접근해요. 그래서 헌정은 어떤 의사결정하는 걸 헌정이라 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치예요, 정치. 저게. 그리고 이제 행정이다 그랬을 때는 행정은 전 집행과정이죠. 집행과정. 이걸 행정이라고 나눴어요. 네, 요런 이제 전개가 하나 있었다는 거 정도 그냥 가볍게 터치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제 미국의 행정학이에요. 미국의 행정학을 보게 되면 미국의 행정학은 진짜 순수하게 행정학적인 흐름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래서 행정학적 행정학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행정학적 행정학이 된다. 행정학적 행정학, 미국 행정학은 그렇게 봐두시는데 얘네들은 있잖아요. 네,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얘네가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논쟁들이 막 생겨요. 야, 우리가 유럽의 이런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말이야.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연방 중심으로 가자 이러는데, 뭐 연방 중심이야. 그래도 우린 주 단위로 따로따로 살기로 했으니까 주 중심으로 가자. 얘네들 보면 연방 정부가 있고 그 밑에 주 정부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가 중심이 돼야 되냐, 연방이 더 중요하냐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해요. 그래 갖고 이게 이제 해밀턴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해밀턴은 이 독립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해밀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연방주의였어요. 연방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주로 했고요. 그런데 요 사람 다음에가 이제 제퍼슨주의가 있는데요. 이 3대 대통령이 됐던 사람입니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둘은 친했지만은 입장은 달랐어요. 그래서 제퍼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주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게 핵심이어가지고 제퍼슨의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죠. 자유주의. 요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4대 대통령이었던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또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슨주의라고 하는데, 이 메디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냐면 연방주의 자유주의를 넘어 이때는 이제 뭐로 가냐면 메디슨주의는 이게요. 메디슨주의는 이게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다원주의. 자유주의의 기틀이 되는 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모든 거 다양한 것들 다 존중하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깊이가 깊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7대 대통령이었던 잭슨 때가 되면 이 잭슨주의라고 하는 게 표방이 되는데, 요거가 민주주의라고 불려요. 민주주의. 잭슨의 민주주의. 근데 이 잭슨의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냐면요. 잭슨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역관제라고 하는 걸 도입하는 거예요. 역관제. 역관제. 역관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 관료 임용 시, 관료를 임용할 때 관료를 어떤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냐. 자, 관료를 임용할 때 관료 임용 시 누구? 관료 임용 시에요. 역관제는 이 정당 충성도를 고려해서 임용하겠다.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예요. 국민들이 어떤 정책 방향을 원해서 대통령 뽑아요. 그런데 오늘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날의 제도는 이 역관제도 좀 남아있지만은 안 그렇고 전문 관료제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관료들은 안 바뀌어. 근데 대통령만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 위에 정무직 공무원들 좀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떤 얘기가 튀어나오냐면 대통령 바뀌었는데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때가 있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 왜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는 얘기를 할까요, 여기에서? 말을 안 들어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관료들은 오히려 자기네가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위에 저기 수장은 바뀌지만은 자기네가 계속 해오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주관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바뀌었다고 우리가 말이야, 물론 그 정책 방향 맞춰줘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게 안 될 일도 막 대통령이 원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의식들이 좀 깔려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국민이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겉도는 경우들이 생겨요. 겉도는 경우들이. 예. 그래갖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의 그 실장이,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와가지고 국회 여당의 저기랑 대화했지, 원내대표랑 대화하다 그랬나? 대화하다가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거기에서 요즘에 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일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게 방송을 다 탔지, 이제. 방송을 다 타고
이제 뉴스에 나가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우 실수다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 경우는 실수 아니라고 봅니다. 실수라기보다는 그 경우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를 한번 알려주는 거죠.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메시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 그 고민을 일거에 없애는 건 역관제입니다. 역관제로 가게 되면 모든 관료를 그 정당 출신들이 다 가서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스포일스 시스템이에요. 전리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리품, 선거를 이겼으니 전리품으로 이렇게 싹 먹는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역관제 이게 이제 이게 강조가 됐었던 때가 잭슨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한참 이 역관제로 가는데 이 역관제가 민주주의적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이제 이후에 문제가 좀 일어납니다. 역관제라니까 뭐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정당 정치도 발전하겠죠. 정당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고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건 분명히 맞는데 역관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병폐들이 좀 생기냐면요. 여기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일단은 말이죠. 역관제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 첫 번째. 이게요.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행정이. 이게 떨어지겠죠? 정권이 바뀌면 관료들이 싹싹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연속성, 지속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져 버려요. 아니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좀 일 좀 해봐야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별의별 거 다 해보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봐야 그래야지 전문성이 쌓이는데 전문성이 별로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싹 바뀌니까 관료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는데 이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는요. 아니 여기 정당 관계자한테 잘 보이면 내가 한 자리 맡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고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간 다음에 다음번 대선 때 우리가 떨어지면 나도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한따까리 하겠지. 돈을 막 긁어 모으겠지. 부정부패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됐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요. 이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비판이 어떤 거냐면요. 진보주의 운동이라는 게 전개돼요. 진보주의 운동이다 그러면 이때 진보는 역관제를 폐지하는 게 진보였어요.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저렇게 만연하고 그러는데 저걸 내버려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새롭게 바꾸자! 진보주의 운동이 이쪽 방향으로 전개가 됐고 그런 속에서 펜들턴법이 만들어집니다. 펜들턴법. 요게 1893년이에요. 1893년도에 이 펜들턴법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몇 해 전에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했는데 왜 암살을 당했나? 정적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나 봤더니 아닌 거야 이게. 정적에 의한 암살이 아니라 자기네 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대선에 도와줬는데 나한테 자리라고 이게 거지 발사기 같은 자리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감정이 생긴 사람이 가서 대통령을 암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슈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펜들턴법이 제정되어서 여기서는 뭐로 가는 거냐면 이제 정당 충성도가 아니라 이제 여기 실적주의를 도입하는 거예요. 실적주의, 스포일스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관료는 메리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이제 선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뀐 게 펜들턴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학문적으로 이제 뒷받침해주는 연구 논문이 하나가 발표되는데 이제 얘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나온 게 우드로우 윌슨이라는 학자가 윌슨이 뭘 발표했냐면 행정에 대한 연구,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1897년이 됩니다. 1887년. 미안. 아까 내 연도를 잘못 불러줬나 보다. 여기 1887년입니다. 87년이고 펜들턴법이 83년입니다. 93년에 썼나요? 83년.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887년이에요. 1887년이 행정학의 시작이거든요. 시작. 요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윌슨이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이 역관제 폐지하고 우리도 유럽처럼 관료제 도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의미 얘기할 때 이 얘기 꺼냈었잖아요. 윌슨이 얘기했던 행정의 개념은 관료제 조직을 관리하는 게 행정이다. 이 얘기예요. 그냥 행정을 되게 행정이 하는 일로 보면 되게 좁혀서 봤다 그랬잖아요. 이래갖고 1987년도고 요때 요거를 갖다가요. 이제 이렇게도 불러요. 윌슨 베버주의다라고도 하는데 이 베버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베버라는 사람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가 관료제 이론을 정립했고 가장 이상적인 관료제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걸 제시해 줬었기 때문에 그거를 차용한 것을 두고 이때부터 미국에서 윌슨주의자들을 윌슨 베버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윌슨 베버리안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여기가 행정학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보고 일단은 기본적인 이 전개를 시작하기 위한 몸은 풀었습니다. 몸은 풀었고 저기서부터 행정관리론이라는 이제 태초의 행정학 이론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부터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